인사조직론 제10입니다. 지금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사과정 첫 번째 그렇게 환경 분석하고 진도를 나갔죠. 그럼 오늘은 지금 남은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직 관리하고 경력 개발 교육 훈련 관리 세 가지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과정 중에 우리가 진도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금 거시적 관점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예정한 진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사과정 두 번째 보직관리, 개발관리, 그리고 교육훈련관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사 강의 요목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 조직 관리를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 관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 서론 부분을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 인사 과정 첫 번째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과정 중에서 남은 부분, 그 다음에 그 시적 관점을 다음 주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은 예정했던 진도를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인사과정 첫 번째 중에서 인사관리 환경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채용 관리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에서 인사관리의 외부 환경을 분석,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추세 분석,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인사관리를 할 때는 인사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환경 분석하는 그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채용 것을 공부를 했죠. 일단 채용 관리를 하려면 인력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선발, 배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직 관리 부분에서 인사하고 이동 관리 두 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 관리 세 번째로 들어와서 인사 과정 개발하고 경력 개발 관리 그리고 교육 훈련 관리를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사과정 두 번째 중에서는 임금 및 복지 후생 관리가 남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요 글씨, 요것만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보직 관리 전부 하고, 경력 개발 및 교육 훈련 관리, 여기까지만 우리가, 및 복지 후생 관리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달리 들어와서 지금 아까 봤듯이 이제 보직 관리는 크게 나누면은 이동 관리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인사 평가 관리를 이제 지금 나누어서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인사 평가 관리 자, 인사 평가 관리 첫 번째 인사 고과란 말 참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 뭐 회사 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이 거치게 되는 것이 인사 고과라고 하는 겁니다. 함으로써 고시와 과목, 과정 그게 바로 인사 고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퍼스널 퍼싱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서열 매기기 서열을 매기는 작업이 바로 인사고과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말로 쓰는 것이 평정 말로 표는 성적 평정, 근로 평정은 얼마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하냐, 서비스 레이팅이 되겠고 성 얼마만큼 성과를 냈냐 하는 게 되겠네요. 메리트 레이팅. 그 다음에 업적 평정, 이것도 얼마만큼 성과를 냈냐, 퍼포먼스. 그 다음에 능력 평정, 그래서 efficiency. 그 다음에 종업원 평정 이렇게 해서 인플로이 인사고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정이라는 말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뭐랄까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겠고 대체로 이제 인사고과라는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근로에만 그다음에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냐, 그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평정과 인사고과가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이 직무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직무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인사고과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담당자에 대한 평정 평가라면 직무평가는 직무 자체에 대한 말합니다. 그 직무가 얼마나 뭐 어려운 뭐 난이도랄지 그 다음에 그 노동 강도랄지 뭐 아니면 뭐 육체노동, 정신노동이랄지 이런 식으로 직무 자체에 대한 평가를 이제 직무평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사고과의 목적은 뭐겠어요? 인사고과를 왜 이걸 시행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던 채용 관리, 채용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죠. 인사고과를 해서 고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채용 관리가 제대로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저도 엉뚱하게 지금 인사고과가 나왔다 이러면 이게 채용 관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보완해서 좀 더 완전하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인사고과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 이동을 할 때 수평적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수직적으로 이동을 할 때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수직 이동이죠. 계층제에서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승진할 때 그 기초 자료를 삼기 위해서는 일단 인사고과를 봐야 되는 거죠. 인사고과에서 고독점한 순수로 이제 수직적인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수평적 이동 자료가 되기도 해요. 인사고과 결과가 아주 좋지 않다. 지속적으로 매년 인사고과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 되면 이제 인사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구매과에서 판매과로 아니면 생산부서로 이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이동의 이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교육 훈련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인사고과가 좀 부진할 경우에 이 사람은 교육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임금 관리죠. 임금도 여러 가지 기초가 있어서 연공 서열제가 아니라면은 연공 서열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승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제 직무급이나 무슨 성과급 같은 게 있는 경우, 보너스 같은 걸 줄 경우에 그 차등적인 그런 임금을 줄 때 그 근거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인사고과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을 개발하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사고과에서 이제 좀 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의 근로의욕 증진,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사고과의 방법을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기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평가죠. 셀프 이밸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고과를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윗사람이 평가하면 상관 평가,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동급에 있는 동등 직급에 있는 사람이 평가하면 뭐 동료 평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래쪽에서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거 부하 평가, 부하에 대한 평가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불러다가 평가하는 거 전문가 평가,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이제 하는 평가, 고객 평가, 얼마나 예를 들면 뭐 친절하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 있죠. 이와 같이 주체별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서열법, 랭킹 1, 2, 2, 3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법, 표준 인물 비교법, 어떤 표준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초과한다, 표준 정도 된다, 아니면 거기 미달한다 이런 식으로 표준 인물 비교법, 강제 할당법, A급, B급, C급 나눠갖고 이제 상대평가로 해서 나누는 방법. 요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정리해고 같은 거 할 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평정 척도법, 척도별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대조표, 체크리스트를 써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그런 방법. 이런 전통적인 기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와서 많이 쓰는 것이 중요 사건을 기술하는 방법. 그 사람의 인사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 이런 사건들을 이제 기술하게 해서 그 사람의 뭐 그런 단면을 보물로 해서 그 사람의 인사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 행위 기준을 그런 고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 관찰하는 그런 고과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MBO 있었잖아요. 목표 이행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목표 이행 관리에서 목표에 얼마나 충실하냐, 어떤 수단이나 과정보다는 목표에 얼마나 충실하냐는 식으로 목표에 의해서 또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전문 그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 아니면 어디 뭐 합숙을 시켜서 뭐 2박 3일 정도 합숙을 시켜놓고 이제 평가센터에서 뭐 참여 관찰, 뭐 비참여 관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고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 다면 평가법은 이제 상관이 평가하고 동료가 평가하고 부하가 평가하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하는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인 인사고과 기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고과가 참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갖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일단 후광 효과라는 거예요. 할로 이펙트 또는 뭐 헬로우 이펙트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후광 효과죠. 후광 효과. 이미 그 사람한테 만들어져 있던 그 효과를 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연고적으로 봐서 그 회사 사장과 인적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런 후광 효과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무슨 인사고과에서 뭐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반대인 사람은 또 그 반대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후광 효과다, 헬로 이펙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평가에서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라고 그러면 어느 평가에서든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헬로 이펙트입니다. 그 다음에 척도가 높은 상관성으로 인한 논리적 오차. 예를 들면 뭐랄까요, 평가 기준이 10개가 있으면 그 10개가 서로서로 다른 측면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또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영어 점수 해놓고 뭐랄까, 문법 점수, 어휘 점수 이런 식으로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척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상관성이 높아갖고 엉뚱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걸 우리는 논리적 오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자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보다 낫다,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저 정도면 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바로 이제 대비 오차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연고성 개입으로 인한 상동적인 태도, 우리 흔히 말하는 스테레오타입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출신 대학별로 명문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고향이 뭐 경상도 지역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고성을 이제 가지고 그 사람을 정형화해 버려요. 그 우리는 이제 스테레오타입 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경상도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권위적이야, 허풍이 심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호남 사람이니까 좀 속임수가 많아. 충청도 사람이니까 좀 말이 행동이 느리고 두뇌 회전이 느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다음 명문대 출신이니까 좀 이기적이다. 지방대 출신이니까 또 뭐라 할까, 너무 끼리끼리 뭉치는 그런 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주로 이제 스테레오 타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간적 거리에 영향을 받는 근접 오차. 아무래도 자기하고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가깝게 보면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이제 좋은 점수를 주고, 좀 멀리 먼 사람은 좀 나쁘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근접 오차라고 하죠. 근접 오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또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상이 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향성 오류. 그러니까 어떤 뭐 어떤 경향을 띠고 다 그냥 나쁘게 일관되게 한다든지, 다 좋게 뭐 평가한다든지, 이런 뭐 경향성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중심지향 오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중간 점수 상중화할 때 이제 중 쪽으로 너무 많이 평가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중심지향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으로 인한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고과가 평가의 일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차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얘기죠. 이런 인사고과의 절차를 보면은 일단은 인사고과 양식을 설계해야 돼요. 그 양식이 이제 다양한 양식들이 있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업종에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런 양식을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평가를 할 건지 고과자를 선정을 하고, 그 고과자한테 그런 인사고과하는 그런 훈련을 좀 시켜놔요. 그 다음에 1차, 2차 두 번 고과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고과 결과를 놓고 얼마만큼 신뢰성,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1차, 2차 고가를 시행했는데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신뢰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가 잘 맞지 않다. 서로 점수가 너무 어긋난다.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구나.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곡과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또 이제 본인한테 한번 보여보고 그 피드백을 받아갖고 이제 곡과 결과를 이제 조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 결과를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고과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뭐 기업에서는 물론이고 뭐 대학이든 어디든 대체로 이제 현장 직원들한테만 이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 같은 뭐 의사랄지, 그 다음에 뭐 법률사무소 같은 변호사랄지, 그 다음에 대학 같은 뭐 교수랄지, 일선학교 같은 교사랄지, 이런 사람들은 인사고과가 아니고 또 다른 별도의 평가 방법이 있고, 인사고과는 주로 일반 직원들이죠. 회사의 일반 직원들, 그 다음에 대학교도 이제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그게 좀 정형화되어 있어서 큰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이 바로 인사고과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평가관리 인사감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인사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인사에 관한 감사입니다. 감사. 예? 감사다. 퍼스널 오디트입니다. 인사에 국한된 감사. 감사라고 하는 게 대체로 회계 재정에 관한 감사가 많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에 대한 감사가 많지만 사람에 대한 인사에 대한 감사, 이 감찰이란 말만 있습니다. 인사 감찰. 회계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감사란 말을 쓰지만 직무에 관련된 거, 사람에 관련된 것은 대개 감찰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거나 인사감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고과와 다릅니다. 인사고과는 주로 그 개개인을 점수를 내는 거죠. 이게 이제 개개인에다가 초점을 둔 것이 인사고과로 하면 인사감사는 인사관리 전반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이제 방향성을 평가하는 것이 인사감사입니다. 본래 인사감사는 이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위, 불법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감사가 시행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 보다 더 좋아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방법이 A, B, C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A는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A 감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측면, 다시 말하는 이제 재정이나 회계 측면에 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지출했고 합법적으로 지출했는지 버제트, 다시 말하면 예산에 대한 그런 그냥 일반 예산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주로 경제 측면에다가 초점을 둔 B 감사가 있고요. C 감사는 뭡니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사 감사하는 그런 이제 컨트리뷰션. 그래서 우리는 인사 감사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A 감사, B 감사, C 감사. A 감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B 감사, 버제트, 그다음 C 감사, 컨트리뷰션.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감사 주체에 따라서 이제 내부 감사 있죠. 내부 감사 부서가 이제 감사하는. 그 다음 외부 감사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이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는 외부 감사가 있습니다. 합동감사, 뭐 말 그대로 같이 동시에 같이 하는 합동감사 이런 식으로 주체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감사의 절차는 자, 첫째는 어디까지 인사감사할 건지 범위를 결정을 하고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를 실시를 하는 거고 네 번째는 감사 결과를 분석, 토의를 하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감사로 인해서 인사관리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는 방법은 우리가 통계적 방법과 이제 비통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감사를 시행하기 전 before, after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적 방법은 주로 이제 그래프 쪽으로 아니면 수치로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비통계적 방법은 질적으로 그렇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fore, 그 다음에 인사감사, 그 다음에 after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정보화입니다. 우리가 인사에 관한 정보. 이게 이제 인사정보화. 인사를 우리가 말할 때 이제 MIS가 있잖아요. 관리정보체계.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말리면 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정보 안에는 이제 인사관리정보, 뭐 조직관리정보, 재무관리정보, 뭐 회계관리정보, 뭐 생산관리정보, 이런 뭐 마케팅 정보,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한 MIS 중에 하나가 바로 PIS라는 거죠. Personnel Information System이다. 인사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런 인사정보 시스템 안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인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경력, 학력, 그 사람의 정확한 스펙, 그 다음에 입사 이후 지금까지 근무했던 어떤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갖고 이제 축적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PDB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것이 점점 과학화되다 보니까 굳이 그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이력서를 받지 않아도 이게 이제 인사 데이터베이스나 인사 정보 시스템을 조회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인물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검색 엔진에 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물 정보를 딱 검색을 해보면 기본적인 사항이 다 나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랄까 파일 형태로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자료들을 갱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관리입니다. 이동,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는,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이동이란 말은 이제 한문으로 쓰면 말 그대로 본래 이자는 이게 곡식, 그러니까 이제 벼를 옮겨 심는다는 뜻이죠. 앞에 벼화자가 있고 뒤에 마늘 따자가 있습니다. 벼를 이제 옮겨 심는 게 이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양법. 모내기 하는, 그런 게 이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거, 공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체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인지라는 게 주로 수평적으로 허리존털,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버티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항상 완벽하게 우리가 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최적의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또 적재적소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무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회사가 무슨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직무가 이제 생겨났다 이러면 또 직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활력 부여,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수직 이동에서는 특히 승진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굉장한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평한 처우를 위해서. 공평한 처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은 다르게, 같은 사람은 같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공평 처우입니다. 같은 사람을 다르게, 다른 사람은 같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은 같게, 다른 사람은 다르게 공평 처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 관리를 한다. 그 다음 업무의 번한을 조정하기 위해서. 번한이라는 것은 자, 번잡할 때와 한가할 때 이게 이제 대체로 그 뭐랄까 계절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계절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피서, 뭐 관광업 이러면 아무래도 여름에 이제 일이 몰리고 겨울에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수시로 이동을 시켜서 여름에는 예를 들면 뭐 바캉스 쪽으로, 겨울에는 예를 들면 뭐 스키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하는 업무의 어떤 번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다. 그 다음에 조직 계획, 조직 갖는 특별한 그런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이제 이동 배치하게 된다. 그죠? 이와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실적 위주로,
그 다음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균형주의, 예?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렇게 이동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배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배치 전환인데, 이거는 이제 수평적 이동이죠. 트랜스프다, 수평적 이동입니다. 아, 구매 부서에 있다가 뭐 판매 부서로 간다든지, 아니면 생산 부서로 간다든지, 아니면 AS 부서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평적 이동하는 거. 이것은 이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동 범위, 목적별로 이제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이동을 뭐라고 합니까? 승진이에요. 승진. 지금 말하는 배치 전환은 수평적 이동이고, 승진은 수직적 이동입니다. 프로모션. 네? 수직적으로 상향 이동입니다. 물론 아래로 떨어진 사람도 있죠. 승진하지 못하고 강등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수직적 이동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승진을 말합니다. 승진을 시킬 때 기준은 첫째가 가장 흔한 형태가 연공서열제입니다. 특히 공무원들 호봉제로 해서 호봉제로 해갖고 이제 1년이라도 먼저 들어오면 승진이 그만큼 빠르죠. 그래서 물론 같은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이제 경쟁을 하겠지만, 그래서 연공서열이 가장 이제 공직 세계에서는 이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연공서열 이게 이제 시니어리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오래 근무할수록 그 사람이 뭐라고 직무에 대한 파악, 실적 이런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 더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연공서열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만약에 전제가 깨지면 연공서열을 또 깨야 되겠죠. 오히려 사람이 이제 늙고 노쇠해지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또 연공제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실적주의가 생겨요. 실적, 열매와 길쌈하는 거죠. 실적, 적자라고 한 것은 이제 뭐 천을 5배를 짜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따고 배를 많이 짜는 그런 주의. 이게 이제 컴피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조화를 시키죠. 연공서열도 장단점이 있고 또 실적주의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적당히 조화를 시켜서, 또 이제 무조건 예를 들면 뭐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단순 노무직 같으면 당연히 연공서열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나 무슨 투자 전문 회사, 증권 회사 같으면 실적이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이윤을 많이 뭐랄까 투자 이익을 많이 거두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또 실적주의가 아무래도 크겠죠. 뭐 요것은 이제 잘 지혜롭게 이제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승진을 시키는 근거는 뭐냐? 일단 직무 평정, 아까 말한 그 인사고과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승진해야 된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역시 필답고사 또는 구술시험, 이런 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승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같으면 9급에서 이제 9급으로 들어가서 6급까지는 이제 자연 승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 하급 공무원에서 고급 공무원으로 들어갈 때, 6급 이제 주사에서 5급 사무관 올라갈 때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 방식은 이제 부처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대체로 하여튼 필답고사를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구술고사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시험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아니면 연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연수가 맞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학력에 따라서 고졸이냐 대졸이냐 아니면 석사냐, 아니면 학력을 또 고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을 평정을 해서 누적 경력을 한번 이게 점수로 환산해보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교육훈련을 거쳤냐, 교육훈련을 몇 번 받았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인사기록을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을 승진자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유형도 그렇습니다. 유형도 직위가 올라가는 직위 승진, 그 다음에 직급 승진. 직급 승진은 이제 공무원 같은 뭐 9급에서 8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직급 승진이고, 직위 승진은 뭐예요? 같은 9급에서도 또 직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군인도 그렇잖아요. 군인도 예를 들면 뭐 중위에서 대위에 올라간다. 중위에서 대위 가는 거는 이제 직급 계급 승진이 되겠지만,
그러나 같은 중위 또 같은 대위라고 하더라도 직위에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위 승진이 있을 수 있고 또 직급 승진도 있다. 직급 승진. 그 다음에 자격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승진. 예를 들면 뭐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니면 세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만큼 승진시켜주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러면 그만큼 올려주는 이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대용 승진도 있어요. 대용 승진은 말 그대로 그냥 형식상 승진입니다. 실질 승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위인 설관식 승진도 있어요. 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또 승진하게 되는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동 관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직과 퇴직이죠. 이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일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니까 영어로 하면 separation 이렇게 말하는 거죠. separation. 전직은 뭐냐? 전직은 바꾸는 거죠. turnover. 그 다음에 이직, quit 또는 resignation. 요거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자발적 이직이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이직, 전직,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는 거, 이런 것들은 자발적 이직이고, 그 다음에 영구 해고, 그 다음에 일시 해고, 정년 퇴직, 이런 거는 이제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합니다. 영구히 해고하는 거, discharge,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거, layoff, 정년 퇴직, 리타이어먼트 이런 것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자발적 이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이직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지만 퇴직은 완전히 물러나는 거죠. 일을 일체하지 않는 것을 이제 퇴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리타이어먼트다. 그 다음에 정년, 에이지 리미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은 자, 당연 퇴직이 있죠. mandatory retirement, 당연히 퇴직하는 거. 나이가 예를 들면 뭐 만 60세다 이러면 당연히 나가는 거. 의원 퇴직, 이걸 말 그대로 희망에 따라서 바라는 바에 따라서 의원 사직, 의원 퇴직, voluntary retirement다 이렇게. 퇴직한 다음에도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퇴직자는 일단 사회보장을 받습니다. 연금이 개시되죠. 일단 연금 지급이 개시되고 건강보험도 이제 지역보험으로 바뀌어갖고 계속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이제 없어지죠. 일단은 뭐 제일 특이한 것은, 확실한 거는 연금 지급이 이제 개시된다는 거, 공적 연금이 개시된다는 거, 사회보장이 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연금을 줄 수 있어요. 퇴직금이랄지. 회사에서 일시 퇴직금으로 뭐 얼마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일시불로 줄 수도 있고 다달이 나눠줄 수도 있고 하는 회사 차원의 또 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든 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랄지 아니면 뭐 증권회사 이런 데다가 아니면 보험회사에다가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이게 이제 다달이 얼마씩 받는 겁니다. 개인연금. 그 다음에 유언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퇴직한 다음에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파타임으로 고용이 돼 갖고 이제 시급제로 또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자들을 위해서 또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년의 유형을 보면 사회보장 수급 연령에 맞춰서 현재 예를 들면 만 65세 에 나가는 그런 정년을 통상정년이다 이렇게 말해요. normal retirement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에도 기업별로 자동 또는 강제로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65세가 안 되더라도 뭐 55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5년 정도, 10년 이상 버텨줘야지 연금을 받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기업별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퇴직 이후에도 근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 제형으로 해가지고 퇴직을 한 다음에도 또 일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선택 정년제도 할 수 있고요. 임금 피크제로 할래, 아니면 정확히 정년을 하되 급여를 다 받을래, 이런 식으로 임금 피크제로 해서 어차피 그 이제 그 연봉은 정해져 있는데 같은 연봉을 5년만 받을래, 아니면 10년으로 나눠서 받을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고용제도 있어요. 다시 퇴직시켰다가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을 바꿔서 인사 과정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력 개발 및 교육 훈련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력 개발하고 경력 개발 관리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관리만 우리가 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력 개발 관리는 말 그대로 그 직원들이 자기들 이제 경력을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1차적으로는 그 직원이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기업에서도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는 그 직원이 바라는 희망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갖는 목표가 이게 서로 합치되면 좋겠죠. 직원이 바라는 대로 그 다음에 회사가 바라는 대로 이것이 방향을 일치시켜야 되네. 그게 우리 경력 개혁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경력 개발하는 이유를 그 사람의 경력을 개발해서 그 사람의 전문 분야에 맞도록 이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적재적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진 경로를 제시합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경력 개발을 계속해 나가면 이런 식으로 승진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승진 경로를 딱 제시를 해줘서 경력 개발의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진 양성, 당신이 이게 빠져나가면 그 후임에는 또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 후진 양성을 위해서 경력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력 기회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자꾸 찾아야 되고, 자기 예를 들면 구매 부서에 있다, 판매 부서에 있다 이러면 내가 외국어를 좀 익혀가지고 영어는 내가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독일어를 익혀서 독일 쪽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력 기회를 자꾸 개발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시켜서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경력 개발 제도도 경력을 개발할 때는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본인이 나는 이런 쪽에 장점이 있고 이런 쪽으로 내가 개발을 해서 내가 회사에 이런 식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회사에서 권장을 해주겠죠. 나는 계속 그 회계부서에 내가 근무해왔고 특히 내가 세무 쪽에 박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세무사를 내가 한번 시험을 봐보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그걸 지원해주는 일단 자기 신고 제가 있을 수 있고, 직능 자격제, 그 사람이 이제 가진 직업의 직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격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경력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 평가센터에서 그 사람의 경력을 찾아내는 겁니다. 최적의 경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평가센터에서 주로 뭐 한 2박 3일 이렇게 입소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 단점, 그 사람이 앞으로 유망한 그런 경력 개발 그런 루트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능 목록입니다. 내가 현 직위에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 목록이 뭔지, 그런 스킬 인벤토리를 한번 작성해 보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게 충분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거 보고 부족한 거는 이제 부족한 거는 이제 지원을 해주고 충분한 것은 또 활용을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력을 개발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직무순환제입니다. 한 가지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계속 그 일을 해봄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양한 이제 경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구매부서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부도 한번 보내보면 구매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역시 제일 중요하구나. 구매할 때와 판매할 때 이렇게 상황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또 판매하는데 또 최적의 그런 경력을 개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형을 보면은 일단 개인 차원에서는 경력 단계 모형, 다시 뭐 인생 단계 모형을 일단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내가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단계가 탐색 단계, 내가 쭉 찾아본다. 두 번째 자기 하나 골라서 확립하고 전진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유지하는 단계가 있고, 네 번째는 하강 단계.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각 개인들은 경력
뭐랄까, 단계를 설정하는 거죠. 마치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단계처럼 경력도 그런 식의 단계를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경력 닷 모형, 닷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배를 탈 때 이제 바람을 이렇게 맞아주는 그게 닷이잖아요. 앵코로, 그러니까 캐리어 앵코로 모델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뭐랄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력을 대체로 어떤 걸 보냐면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좀 수준 높은 기술, 아니면 단순 기능,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창의성, 네, 자립성, 독립성, 이런 뭐랄까, 한 6가지 정도, 이런 닷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경력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는 모형을 우리는 경력 닷 모형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성공 순환 모형, 경력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그 순환 모형을 설정해서 그 모형에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는 경력 개발 모형에 따라서 그 한 사람에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입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단계, 그 다음에 준비하고 개발하는 단계, 그다음 통합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형을 말 그대로 교육과 훈련의 합성어죠. 교육을 시킨다, 훈련을 시킨다, 뭐 이 식인데, 대체로 교육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뭐 이론적인 거, 대체로 뭐랄까, 좀 뭐랄까, 좀 이론적인 부분, 그런 거고, 대체로 훈련 그러면 대체로 좀 응용 실용적인 부분, 교육 훈련은 그래서 에듀케이션 앤 트레이닝이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제 에듀케이션 주로 기술 쪽으로, 트레이닝은 주로 기능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 걸 교육 훈련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엄격한 그런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 관리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이제 뽑아들이고, 그 사람을 또 배치도 잘하고, 그 사람의 경력 개발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계속 관리를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 사람들은 완벽한 그런 전문가로 최적화된 그런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교육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 훈련을 할 때는 절차를 보면 이제 대체로 첫째는 필요성을 발견하는 거죠. 왜 교육 훈련이 필요한가? 신입사원 경우에 당연히 교육 훈련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재직자도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해서 교육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인사고과를 해봤더니 이제 지속적으로 점수가 저조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교육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방식을 통해서 교육 훈련의 이제 필요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누구를 교육 훈련할 것인가. 물론 신입사원은 뭐 전원 다 교육 훈련해야 되겠지만, 재직자라고 전원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인사고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한 인사감사로 해서 하든지, 하여튼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 훈련할 건지 내용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담당할 교사나 뭐 강사나 이런 담당자를 선정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이제 충족하도록 해서 담당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육 훈련할 건지, 방법의 결정, 방법, 뭐 합숙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인터넷 통해서 할 건지, 뭐 아니면 또 하다못해 토론식으로 할 건지 강의식으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결정을 하는 거고, 이것도 정말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시기, 기간, 장소, 이것도 결정을 하고, 며칠 동안 할 것이고, 여름 기간에 할 건지 겨울에 할 건지 이런 계절도 한번 보고, 그다음 장소도 그냥 내부에서 할 건지 나가서 할 건지 연수원을 빌려서 할 건지, 하다못해 해외 파견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실시를 하고 항상 이제 평가를 해서 교육훈련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하는 식이 돼야 됩니다.
자, 교육훈련을 이제 종류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첫째는, 대상에 따라서 신입자 입직 훈련이 있습니다. 새로 신입 사원을 상대로 하는 훈련이 입직 훈련이다. 새로운 직업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입직 훈련이라는 거죠. 이걸 영어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방향 정립 훈련이다. 방향을 정립하는 새로이 방향을 잡는 거죠.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아니면 대학을 다닐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방향성,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입사를 했으니까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아니면 이제 재직자에 대한 교육을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장소별로는 직장 내에서 하는 훈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직장 밖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직장 내에도 뭐냐면 본사에서 아니면 지사에서 아니면 뭐 부속 그 연수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 직장 외에서도 뭐 해외 파견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있을 수 있죠. 방법도 많이 쓰는 게 이제 강의식이고, 아니면 그 좀 뭐랄까 지사 이런 식으로 뭐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한 경우에는 이제 원격 인 경우는 통신식으로 요즘 뭐 발달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회의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원탁에 앉아서 한번 교육 훈련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식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를 해볼 수 있어요. 사례를 부과해가지고 조사해서 발표해보자. 사례 연구. 아니면 역할 연기, 역할을 연기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아니면 뭐 역할을 바꿔서 한번 연기를 해보자. 아니면 코칭식으로, 맨투맨으로 코칭 방식으로 교육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상담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코칭식으로 많이 하죠. 그다음 비즈니스 게임식으로 게임 하는 식으로 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투자 회사 같은 뭐 증권 회사나 이런 데서는 게임식으로 해서 누가 많은 뭐랄까 이득을 올리느냐, 이걸 보고 이제 게임으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역자를 지명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상적으로 가상 상황을 연출해 가지고 하는 임바스켓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거기다가 그 사람을 이제 한번 그런 가상 상황에 넣어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제 하는 그 방법을 우리 임바스켓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그냥 난상 토론하는 거죠. 그냥 정해진 툴이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회사가 처한 위기는 무엇인가? 일단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의견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갖고, 자, 그럼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정해진 틀이 없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그냥 난상 토론하는 그런 방식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이것도 굉장히 장단점이 많습니다. 잘못되면 뭐 아주 그냥 아무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잘만 되면은 어떤 정형화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전혀 새로운 의외의 또 창의적인 그런 것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말 그대로 두뇌를 강화하는 거죠.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두뇌가 강화돼요. 자기만의 같은 짜여진 틀을 넘어서 그 틀을 넘어서 자기 그 두뇌의 세계를 이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감수성 훈련입니다. 감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예민하게 대응하느냐 이죠. 회사원들한테 어떤 자극을 줘보는 거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감각을 좀 예민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필요해서 감수성을 좀 예민화시키는 식으로 그런 훈련, 아니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턴 사원법은 그 사람한테 인턴 사원식으로 해서 교육훈련, 그러니까 인턴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미리 이제 교육훈련 시켜갖고 하는 경우죠. 의사들이 주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이제 전문의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인턴 사원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냐 없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첫째는 전후 비교법이죠. 교육 훈련을 하기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역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교육 훈련한 뒤에 봤더니 결과로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 하는 이제 전후 비교법이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양분법 말 그대로 이제 그룹을 A그룹, B그룹 나누어서 A그룹한테는 훈련을 해보고 B그룹한테 안 해보고 근데 결과를 봤더니 A그룹과 B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이제 양분해보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그 준실험 방법이죠. 준실험 방법. 그다음 시험 평가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죠. 필답고사, 필답고사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술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양적으로 예를 들면 점수가 몇 점이 올라갔는지, 예를 들면 뭐 영어 교육했다 그러면 이제 모의 토익 시험 보면 딱 나오겠죠. 그 전에 모의 토익 점수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그 토익 점수가 향상이 됐구나 하는 건 이제 나오면 이건 효과가 있구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 효과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필답고사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술고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술고사는 훨씬 더 심층적으로 이제 시험관, 면접관들이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심층적인 그런 뭐랄까 구술을 유도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훈련의 결과를 평가를 해서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직관리 중에서 인사평가와 이동관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인사과정 중에서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관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임금 및 복지후생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관점,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이랄지 아니면 근로조건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정된 진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